여보, 네가 시부모님 뵈러 데려가 주기 싫다면 제가 혼자 가볼게요. 결혼 8년 차. 나는 시부모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내 잘못이 아니라 맹세컨대. 매년 추석과 설이 되면 나는 일주일 전부터 비싼 한우 선물 세트와 두둑한 현금 봉투를 준비해 남편 박민석에게 공손히 건넸다. 그러면 그는 늘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평생 학문에만 매진하신 분들이라 고고하시잖아. 방해받는 거 안 좋아하셔. 마음만 받겠다고 우리끼리 명절 잘 보내라고 하시네. 그의 부모님은 은퇴한 교수 부부로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인 청담동에 사신다. 이건 내가 그와 연애를 시작한 첫날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민석 자신은 광화문 근처의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벤처 투자 컨설턴트다. 우리는 선남선녀였고 경기도 일산의 고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며 독일제 수입차를 몰았다. 주말이면 한강변으로 피크닉을 가거나 새로 생긴 핫한 카페를 찾아다녔다. 누가 봐도 우리는 완벽한 부부, 중산층의 표본이었다. 나, 김미영. 대형 광고회사의 프로젝트 팀장.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가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은 없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했고 내가 직접 일군 이 완벽한 가정은 더더욱 사랑했다. 이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끔씩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순간들마저 애써 외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민석이 온갖 이유를 대며 내게 돈을 요구할 때 같은 순간들. 미영아, 요즘 괜찮게 본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금줄이 좀 막혔네. 2천만 원만 먼저 융통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성과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여보, 이번 투자가 물려서 추가 매수해야 해. 안 그러면 앞에 들어간 돈 전부 날리게 생겼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부모님께서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셔서 검사비랑 보약값이 좀 많이 들었네. 내가 이번 달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당신이 먼저 좀 내줄 수 있을까? 매번 그는 물기마저 어릴 듯한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나에 대한 의존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성은 벤처 투자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금 사정이 빡빡할 수 있지?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감정, 이 지긋지긋한 결혼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하는 내 감정이 늘 이성을 이겼다. 따져 묻고 싶지 않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싸움은 우리 집의 평온을 깨뜨릴 것이고 돈 문제로 쩔쩔매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이게 할 테니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남편은 엘리트이며 시부모님은 청담동에 사는 교수님인 상류층 집안이니까.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가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을 그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가 끝나고 줄어든 잔액을 볼 때마다 심장이 콕콕 쑤셨지만 민석의 따뜻한 포옹 한 번과 역시 내 아내밖에 없어. 내가 나중에 꼭 더 호강시켜줄게 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그를 믿기로 했다. 믿지 않는다는 건 내 지난 8년의 세월이 전부 웃음거리였다고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 나는 매달 어김없이 200만 원을 청담동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명목으로 그의 계좌에 붙였다. 민석은 부모님께서 연금은 있으시지만 아들 된 도리는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건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며느리인 나로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다. 비록 그분들이 나 만나기를 꺼릴 만큼 고고하시더라도 예의는 지켜야 했다. 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나는 온몸을 떨며 감격했다. 35, 드디어 내 아이가 생겼다. 민석은 나를 끌어안고 몇 바퀴나 빙글빙글 돌며 소리쳤다. 됐다. 우리 아기 생겼어. 아버지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까? 나는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민석의 웃음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당연하지.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알잖아. 아버지가 요즘 회고록 지필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셔서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거든. 어머니는 약간의 대인기피증도 있으시고. 그러지 말고 아기 좀 안정되면 3개월 지나서 좋은 때 맞춰서 두 분께 서프라이즈로 알려드리자. 응. 또 이런 식이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들리지만 사람 속은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아이까지 나처럼 평생 친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전에는 없던 고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올랐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은혜 아이는 반드시 조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해. 그 생각이 한번 싹 트자 덩굴처럼 미친 듯이 내 심장을 휘감았다. 그날 민석은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야 한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 나는 홀린 듯 그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떠올렸다. 우리는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을 해두어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 휴대폰으로 차량의 주행 기록과 자주 가는 곳 목록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저 궁금할 뿐이라고. 내 고고하신 시부모님께서 청담동 어느 대저택에 사시는지 보기만 하려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아기는 없었다. 그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어 자주 가는 곳 항목으로 들어갔다. 화면에 주소 몇 개가 떴다. 회사, 우리 집, 자주 가는 백화점.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꼭 가는 집이라고 저장된 주소가 하나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다. 하지만 자세히 본 순간 화면에 표시된 주소는 청담동이 아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와 반지하가 즐비하기로 유명한 동네, 성북구 장수마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여기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어쩌면 다른 친척 집, 아니면 그가 특별히 챙기는 후배의 집일 수도 있잖아. 수많은 이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느 것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선명하게 찍힌 집이라는 두 글자가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내 망막을 찢었다. 안 되겠다. 직접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나는 옷장에서 가장 비싸서 중요한 자리에만 입고 나가는 샤넬 투피스를 꺼내 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내려가 최고급 한우 세트와 수입과일 바구니를 샀다. 어찌됐든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예의에 어긋나선 안 됐다. 그분들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반듯한 아내를 얻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다. 내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낯선 주소를 향해 달렸다. 가면 갈수록 길은 좁아졌고 양옆의 건물들은 점점 더 낡아갔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는 사라지고 이끼와 균열로 가득한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났다. 심장이 점점 더 가라앉았다.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건 아니야. 완전히 잘못됐어. 민석의 입에서 책 향기가 날 것 같다던 그 청담동은 절대 이런 모습일 리가 없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가파른 골목길로 나를 이끌었다. 골목 끝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3층짜리 낡은 빌라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바로 그 건물의 반지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시동을 껐다.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그곳을 바라봤다. 반지하의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안에서는 흐릿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화투패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어떻게 이럴 수가? 내 남편, 박민석. 그 젠틀한 벤처 투자 엘리트. 그의 부모님. 그 고고하신 은퇴 교수 부부가 어떻게 이런 곳에 산단 말인가. 분명 뭔가 잘못됐을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 문을 열었다. 하이힐이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다. 나는 품에 안은 무거운 선물 상자를 고쳐 들고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듯 한 걸음 한 걸음
그 굳게 닫힌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녹슨 문패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UB01이라고 쓰여 있었다. 손을 들었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심장이 흉곽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공포와 불길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차라리 뒤돌아 도망쳐서 먼지 하나 없는 내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일은 전부 없었던 셈치고 싶었다. 하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이 내게 한 줄기 용기를 주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힘주어 문을 3번 두드렸다. 누구야? 귀찮게 씨 집안에서 욕설과 함께 걸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다. 진한 담배 연기와 술, 땀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와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문을 연 사람은 50대로 보이는 아줌마였다. 철사처럼 뻣뻣하게 파마한 머리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인상은 험악했다. 그녀는 가느다란 담배를 입에 문 채 반쯤 감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시선이 닿는 순간 내 몸의 피가 차갑게 굳어버렸다.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 목깃에 커피를 흘린 듯한 희미한 자국. 그건 내가 2년 전 유행이 지났다며 의류 수거함에 넣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머릿속이 휙 물리며 새하얘졌다. 누구? 찾아요. 아줌마가 연기를 한 모금 뿜어내며 귀찮다는 듯 물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집 안 풍경이 보였다. 비좁고 답답한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남자 4~5명이 낮은 상에 둘러앉아 화투를 치며 끊임없이 상스러운 욕을 내뱉고 있었다. 바닥에는 맥주 캔과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화투판 옆 위통을 벗은 채 사각 팬티 바람으로 한 남자가 문을 등지고 쪼그려 앉아 지폐 다발을 세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저 뒷모습, 저 지긋지긋한, 내가 8년 동안 봐온 익숙한 뒷모습. 민서가 문을 연 아줌마가 갑자기 방 안을 향해 소리쳤다. 돈 다 샜냐? 장 사장님 담배불 좀 붙여드려라. 남자가 네 하고 대답하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다발을 고무줄로 묶어 옆에 놓인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박민석, 내 남편이었다. 그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얼굴에 띈 채 상위에 놓인 라이터를 집어들고 허리를 굽혀 기름진 얼굴의 뚱뚱한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공손하게 불을 붙여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옛날 주인을 모시는 하인처럼 비굴했다. 그리고 그가 방금 주머니에 쑤셔 넣은 돈다발. 똑똑히 보았다. 내가 어제 첫 산부인과 검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은행에서 직접 찾아 건넨 빳빳한 신권 50만 원이었다. 민석 씨, 나는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겨우 그 이름을 쥐어짰다. 목소리는 사포로 그은 듯 건조하고 갈라져 나왔다. 내 목소리를 듣자 박민석의 몸이 확 굳었다.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는 녹슨 로봇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삐칵하고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쳐다봤다. 화투판이 멈췄다. 담배를 물고 있던 아줌마, 즉 나의 시어머니는 마침내 내게서 시선을 떼고 당황한 아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내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들켜버린 자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어라, 이분은 누구셔? 화투 치던 사람 중 하나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박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역시 반응이 빠른 건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석을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퇴뱉고는 발끝으로 비벼 껐다. 그러고는 아주 역겹고 느끼한 가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으로 확 끌어당겼다. 아이고, 우리 미영이구나. 어머나,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얼른 들어와. 얼른. 그녀는 내 손을 세게 붙잡고 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나는 나무 인형처럼 질질 끌려 들어갔다. 품에 안고 있던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쾅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굴러다녔다. 비싼 포도와 사과가 바닥에 담뱃재와 오물에 뒤범벅이 되었다. 진실은 이토록 황당하고 역겹고 예고도 없이 적나라하게 내 눈앞에 펼쳐졌다. 청담동의 교수님도 고상한 시어머니도 벤처 투자 엘리트 남편도 없었다. 오직 반지하에 살며 도박과 거짓말로 연명하는 백수 가족만이 있었다. 그리고 나, 김미영. 상류층으로 시집갔다고 믿었던 이 바보는 그들 가족 전체가 기생하는 숙주이자 혈액 공급원이었던 것이다. 지난 8년간 나는 내 월급과 청춘, 그리고 믿음으로 내 결혼 생활에 들러붙은 이 흡혈귀들을 먹여 살렸다. 황급히 땀에 전 러닝셔츠를 꿰어입는 박민석을, 가짜 웃음으로 가득한 그의 어머니 얼굴을, 그리고 의미심장한 비웃음을 흘리는 화투꾼들을 번갈아 보았다. 눈앞이 핑 돌았다. 속이 뒤집히며 역한 기운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의 관벽했던 결혼은 정교하게 지어진 화려한 반지하였음을. 그리고 나는 그 반지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며 내 머리 위를 뒤덮은 어둠과 악취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그 지옥 같은 반지하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끊겼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우리 집 거실에 부드럽고 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아침에 내가 뿌리고 나간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상쾌하고 은은한 향기가 머릿속에 각인된 시궁창 냄새와 지독하게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민석과 그의 가족들, 그 상스러운 시어머니와 민석보다 어려 보이는 백수 건달 같은 남자, 아마도 시동생일 것이다도 나를 따라왔다. 그들은 마치 불청객처럼 깨끗한 바닥을 더럽힐까 봐 조심하며 현관에서 어색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몸속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고 차가운 정적만이 남은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한 박민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미영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설명.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뭘 설명해? 당신 부모님이 은퇴한 교수가 아니라 반지하 사는 도박꾼이라는 거? 당신이 무슨 벤처 투자 컨설턴트가 아니라 아내한테 빌부터 사는 백수라는 거? 아니면 당신이 입만 열면 말하던 그 청담동 집이 사실은 예전에 부잣집 운전기사로 일할 때 모시던 사장님 댁이었다는 거? 마지막 말은 극한의 냉정함 속에서 모든 조각을 꿰어 맞춘 추리였다. 그는 청담동의 모든 골목을 꿰고 있었고 어느 카페가 맛있는지 어느 레스토랑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그의 삶이 아니라 그저 그가 엿본 삶이었던 것이다. 내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마지막 위장을 정확히 갈라냈다. 박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 간처럼 검붉게 변했고 그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안색도 싹 변했다. 야, 너 말하는 것 좀 봐라. 시어머니가 마침내 가식적인 미소를 찢어발기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우리 민석이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 가난하다고 내가 무시할까 봐. 걔가 잘못했으면 너는 잘못 없어. 내가 진심으로 걔를 사랑했으면 이런 걸로 이래? 나는 그 파렴치한 논리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럼 저는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당한 것에 대해 제 속이 좁다고 반성까지 해야 하는군요. 그럼 아니냐? 시동생도 거들었다. 그는 우리 집의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삐딱하게 훑어보며 당연하다는 듯한 질투를 담아 말했다. 우리 형이 형수 때문에 집에도 맘대로 못 오고 매일 그렇게 힘겹게 연기하면서 산 거,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이제 형수 뱃속에 우리 형애까지 있잖아. 박씨 집안 핏줄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이혼이라도 하게? 맞아. 시어머니가 새로운 무기라도 찾은 듯 즉시 말을 받았다.
어차피 애도 가졌는데 어딜 가겠어? 한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지난 일은 그냥 덮자. 미영아, 그리고 내 그 동생. 걔도 나이가 몇인데 아직 백수로 놀고 있잖아. 너 뭐 큰 회사 다닌다며? 인맥도 넓을 테니 차 한 대만 사줘라.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현대 그랜저면 돼. 그걸로 택시라도 몰면 밥벌이는 하겠지. 나는 눈앞에 이 가족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대체 그들의 낯가죽은 무슨 재료로 만들어진 걸까?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를 뜯어먹으려 들었다. 그들은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내가 임신했으니 완전히 코가 꿰었다고 이제 마음대로 물어뜯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 시선은 내가 8년간 사랑했던 남자 박민석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가 나서서 하다못해 자기 가족에게 한마디라도 쏘아붙여주기를, 내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가족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묵인했다. 마침내 내 차가운 시선에 못 이겨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붉었고 지독하게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미영아, 그는 고통과 깊은 사랑이 뒤섞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내가 다 잘못했어. 널 속이면 안 됐어. 하지만 내가 처음 우리 집 뭐 하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날 보는데 내가 어떻게 차마 반지하사는 빈털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사랑했어, 미영아. 난 그냥 너한테 최고의 남자이고 싶었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내 자존심, 내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젖절 수 없었던 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매일 거짓과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았다고 엘리트인 척하며 내 동료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냐고. 내 돈을 가져다 투자한 건 사실 한 방 크게 터뜨려서 당당하게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한 모든 건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가 내 어깨를 붙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너도 날 사랑하잖아, 안 그래? 날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걸 감싸줘야지. 내 출신, 내 가족,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그게 진짜 사랑 아니야? 가스라이팅. 정신적 지배. 머릿속에 그 단어가 스쳤다. 얼마나 익숙한 화법이고 얼마나 고전적인 논리인가. 모든 잘못을 사랑 탓으로 돌리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내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반지하에서의 발견이 나를 얼음 구덩이에 빠뜨렸다면 박민석의 이 말은 나를 만년빙 속에 완전히 가둬버렸다. 더 이상의 온기도 한 톨의 미련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를, 내가 수없이 입맞췄던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너무나 낯설고 역겹게 느껴졌다. 지난 8년간 그가 어떻게 내 앞에서 다정한 남편을 연기하고 돌아서서는 그 더러운 반지하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바보 같은 나를 비웃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내 침묵을 그들은 내 묵인으로 착각한 듯 했다. 곧이어 시어머니는 박민석에게 우리가 살던 집을 구경시켜달라고 재촉했고 내가 미처 반박할 틈도 주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탐욕스럽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대담하게 미래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다. 이 집 괜찮네. 애 낳으면 나랑 내 아버지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애 봐줄게. 내 동생은 민석이 지금 쓰는 서재 주면 되겠네. 어차피 너는 매일 회사 가니까 쓸 일도 없잖아. 다 같이 모여 살면 북적북적하고 얼마나 좋아. 그녀가 당연하다는 듯 내 집, 내 재산, 내 삶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미 자기 것인 양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한기가 등골을 타고 머리끝까지 번졌다. 피곤했다. 이 인간들과는 더 이상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다. 나가세요. 왜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되물었다.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요.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다.
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영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 어머니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제 시어머니는 청담동에 사시는 고상한 은퇴 교수님이세요. 이 아줌마는 제가 모르는 분인데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마저 부들부들 떨렸다. 꺼져. 나는 온 힘을 다해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내 기세에 눌렸는지 세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결국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섰다. 박민석은 맨 마지막에 나가며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분노, 불만, 그리고 희미한 위협까지 뒤섞여 복잡했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그제야 터져나왔다. 죽어버린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짓밟혀버린 내 8년의 청춘을 위해, 바보처럼 농락당한 내 진심을 위해,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울었다. 울음 끝에는 뼛속까지 시린 냉정이 찾아왔다. 이혼해야 한다. 당장, 지금 즉시. 이 거짓과 오물로 가득한 진창에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이혼 절차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잠깐, 재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아파트, 결혼 후에 장만했지만 집값의 80%는 내 결혼 전 예금으로 낸 계약금이었다.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만 올라가 있다. 이곳은 내 마지막 보루였다.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박민석, 그가 설마. 나는 미친 듯이 서재로 달려갔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서랍을 열어 맨 아래 파일처를 뒤졌다. 여권, 보험계약서, 졸업증명서, 집문서. 집문서가 없어졌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분명히 지난주에 이곳에 있는 걸 봤는데. 나는 거실로 뛰쳐나가 가방을 들고 미친 듯이 뒤졌다. 없었다. 다시 침실로 달려가 옷장과 협탁을 샅샅이 뒤졌다. 역시 없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 현관 수납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민석이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서류 가방의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떨어진 것은 내 집문서와 함께 사채업자 명함 몇 장, 그리고 내 인적사항이 이미 기재된 채 서명만 남겨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였다. 대출 신청 금액 3억 원. 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돈을 사기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다. 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그의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도박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그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나와 내 뱃속의 아이는 사채업자들에게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 터였다. 그리고 박민석,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가 하마터면 그런 짓을 저지를 뻔했다. 결국 그의 눈에 나는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언제든 짜내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다. 나는 그 담보대출 신청서를 들고 웃었다. 웃다 보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김미영, 김미영. 넌 정말이지 완벽한 바보였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비할 데 없이 단단해졌다. 내가 임신했으니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이 결혼을, 이 아이를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그렇다면 똑똑히 보여주지. 벼랑 끝에 몰린 여자가 살기 위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박민석, 그리고 당신네 흡혈귀 가족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다. 집문서와 대출 신청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마치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 거실로 돌아가 물 한 잔을 마시며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분노와 충동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저격수처럼 냉정하게 관찰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단 한 방에 끝내는 것이다. 나, 김미영. 광고업계에서 10년간 구르며 신입사원에서 프로젝트 팀장까지 올라왔다. 순진함과 착함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안다. 단지 결혼 생활 안에서 나는 스스로 모든 발톱을 감추고 다정한 아내 역할을 자처했을 뿐이다. 이제 그 현실 저격수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다음 날 박민석이 돌아왔다. 술에 전대다 퀭한 눈으로 몹시 지치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사과도 가족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나를 살피는 듯한 눈으로 바라봤다.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이다. 나 역시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그의 면전에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는 잔인할 정도로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임신했어. 응, 맞아. 방금 확인했어. 아빠랑 준비 좀 해줘. 주말에 집에 가서 며칠 지내다 오려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기쁨과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파에 앉아있던 박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를 향해 빈틈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왜 그래? 내가 임신했는데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는 게 뭐 이상해?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친정에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는 그의 가장 큰 무기가 힘을 잃고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 당신들의 딸과 외손주가 사기꾼, 도박꾼들과 엮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단계, 나의 퇴로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증거였다. 그들이 나를 속였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거덜내려고 했다는 증거. 나는 소리 없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거실 장식 화병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날 밤 나는 깊이 고민한 척하며 박민석에게 말했다. 민석 씨,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어쩌면 어머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에겐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하잖아.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미영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말을 돌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시동생 차 말이야. 그랜저는 너무 비싸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 이사 오시면 생활비도 더 들 텐데. 나 혼자 버는 돈으로는 좀. 나의 약한 모습은 즉시 그와 그 가족의 탐욕에 불을 지폈다.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는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엄마, 미영이가 마음 돌렸어. 진우차 사주는 거 고려해보겠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금세 살갑게 변했다. 정말. 아이고, 우리 미영이가 이렇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한 식구끼리 무슨 원수진다고. 차는 얘기하면 되지. 그랜저가 안 되면 소나타도 괜찮아. 중요한 건 걔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말이다. 나랑 내 아버지가 그리로 이사 가면 다른 건 필요 없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만 더 얹어주면 된다. 우리가 손주 봐주는데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니? 시동생의 목소리도 끼어들었다. 형수님, 차 말고도 제가 요즘 봐둔 시계가 하나 있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딱 500만 원이 그냥 이 시동생한테 주는 첫인사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박민석은 옆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거들었다. 미영아, 봐봐. 다들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 작은 녹음기가 그들의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얼굴을 한마디 한마디 기록하도록 내버려 둔 채 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내 표정은 물처럼 평온했다. 알았어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자 박민석은 흥분해서 나를 끌어안았다.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내가 당신이 날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에게 안긴 채 뻣뻣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은 차가운 설원이었다. 증거는 모였다. 다음은 반격의 설계다. 나는 수동적으로 이혼만 당할 수 없었다. 그와 그의 가족 전부가 지난 8년간의 기만과 착취에 대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가 숨겨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가 떠올랐다. 그는 내 집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려 했다. 그 생각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탐욕스럽고 조급하다는 것. 그가 기꺼이 뛰어들 함정이 필요했다. 나는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한은성을 찾아갔다. 증권사 임원인 은성은 영리하고 일처리가 깔끔해서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카페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반지하, 그 파렴치한 가족, 그리고 나를 진퇴양난에 빠뜨린 뱃속의 아이까지. 은성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손에 든 커피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으며 분노했다. 미친 새끼. 김미영, 너 8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산 거야?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은성아,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내 계획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박민석 같은 도박꾼이 눈이 뒤집힐 만한 무조건 돈 버는 거액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짜로 만들어야 했다. 은성은 즉시 내 의도를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완벽해 보이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계획서를 위조했다. 투자 기간은 짧고 수익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으며 유일한 조건은 최소 투자금이 3억 원이라는 것이었다. 계획의 다음 단계는 이 미끼가 우연히 박민석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계획서를 서재 책상 위에 깜빡 잊고 돌려두었다. 박민석의 성격상 그는 분명히 훔쳐볼 것이었다. 역시나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는 슬쩍 떠보며 최근 회사에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있긴 한데 우리 부서랑은 상관없어요. 한은성 내 회사에서 하는 사모펀드 프로젝트인데 듣자 하니 최소 투자금이 3억이래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3억. 그는 그 숫자를 되뇌며 눈을 탐욕스럽게 빛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그 후 며칠간 그는 막아 낀 사람처럼 매일 그 계획서를 파고들었고 심지어 계획서에 적힌 프로젝트 담당자 은성의 부하 직원이 연기하는 이 부장에게 몰래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 부장은 우리가 짠 각본대로 그에게 하룻밤에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그려주면서도 동시에 프로젝트가 너무 인기가 많아 곧 자금 모집이 마감될 것이라는 긴박감을 조성했다. 박민석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내게 울며불며 애원했다. 이번이 인생을 역전할 유일한 기회라고, 이번 기회만 잡으면 예전에 잃었던 돈을 전부 만회하고 나와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할 수 있다고. 나는 그의 연기를 차갑게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단 하나만 생각했다. 때가 왔다고. 3억. 난 그런 돈 없어요.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다급해져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영아, 제발 딱 한 번만. 우리 집 담보 잡히면 되잖아. 어차피 집문서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사인만 해주면 돼. 돈 벌면 바로 대출 갚으면 되고 집은 여전히 우리 거잖아. 그가 마침내 제 입으로 그 말을 꺼냈다. 나는 그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는 척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집을 담보로 잡는 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손해라도 보면 어떡해? 손해볼 리 없어. 이 부장님이 그랬어. 이건 내부 정보라서 무조건 버는 거라고. 이렇게 하죠. 나는 나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은행 가서 복잡하게 하기도 싫고. 마침 제 친구 중에 단기로 굴릴 목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는 은행보다 조금 높지만 절차가 간단하고 돈이 바로 나온대요.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요. 대신
친한 사이일수록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니까 당신이 정식으로 차용증을 써야 해요. 빌리는 금액, 이자, 갚을 날짜 정확하게.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당신 개인 명의로 빌리는 거고 당신 개인의 빚이에요. 우리 집과는 상관없는? 거대한 유혹에 눈이 먼 박민석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동의했다. 문제없어. 당연히 문제없지. 돈만 빌릴 수 있다면 뭐든 할게. 그는 내가 여전히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을 위하는 바보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그저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가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그 차용증이 자신을 파멸시킬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은성이 마련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민석은 내 친구 은성네 회사 법무팀 직원이 연기하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채권자를 만났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박민석은 3억 원의 개인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다. 흑과 백이 분명한 완벽한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였다. 그리고 그 3억 원은 사실 내 통장에 있던 돈이 은성의 회사를 한 바퀴 돌아 박민석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는 그 거액을 손에 쥐고 부푼 꿈을 안고 그의 대박 프로젝트에 투자하러 갔다. 그리고 나는 그의 친필 서명이 담긴 차용증과 그동안 녹음한 모든 파일을 들고 다른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내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으로 유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는 동정과 감탄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미영 씨, 그녀가 말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박민석 씨를 법정에서 빈털터리로 만들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일이 남았다. 나는 혼자 병원으로 갔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마취제가 천천히 몸에 주입될 때 내 눈가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아가야, 미안해.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엄마가 널 이런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한 가정에 태어나게 할 순 없어. 지금의 엄마는 널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줄 능력이 없어. 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무책임한 일이야. 이게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결정이야. 엄마를 용서해줘.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나는 8년 전 하얀 셔츠를 입고 깨끗하게 웃던 박민석을 본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미영아, 나랑 결혼해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결국 처음부터 나는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곧장 법원으로 가 이혼 소송장과 재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집행관이 박민석과 그의 가족에게 소장과 재산 동결 명령서를 전달했을 때 그는 3억이 6억이 되어 인생 역전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 김미영은 이미 저격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적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 온 것이다. 박민석이 법원 소장을 받은 날, 그는 내게 37통의 전화를 걸었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충격과 질문, 그 다음에는 저주와 협박,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 섞인 애원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김미영, 너 미쳤어. 왜 이혼 소송을 해? 왜 재산을 동결시켜? 이 독한 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가족이 그렇게 눈엣 가시였냐? 경고하는데 이혼하기만 해봐. 평생 편하게 못 살 줄 알아.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우리에겐 아이가 있잖아.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마저 내가 직접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이어 그의 장몽이 연달아 닥쳤다. 첫 번째는 3억 원짜리 투자였다.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이 부장과는 연락이 끊겼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쏟아부은 3억 원은 바다에 던진 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판을 짠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은 3억 원짜리 차용증이었다. 약속된 상환일이 되자 한은성의 친구인 그 채권자는 변호사를 통해 채무 독촉장을 보냈다. 돈을 갚지 못한다고? 괜찮다. 법정에서 보면 되니까? 박민석의 친필 서명과 변호사 입회 증거가 있는 한 이 소송에서 그가 이길 확률은 없었다. 그는 3억 원의 개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우리의 이혼 소송에서 터져나왔다. 법정에서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요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시어머니의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만 더 얹어주면 된다. 우리가 손주 봐주는데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니. 라는 말과 시동생의 형수님. 제가 요즘 봐둔 시계가 하나 있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딱 500만 원지라는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법정은 술렁였다. 박민석과 그의 가족들 얼굴은 팔레트처럼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다. 나는 또한 박민석이 수년간 온갖 명목으로 내게서 뜯어간 돈의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총액은 1억 원에 육박했다. 내 변호사는 이 금액들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라 박민석이 기망을 통해 취득하여 개인적인 유흥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가 위조된 주택담보대출 신청서로 내 명의의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려 했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는 그의 악랄한 품성과 혼인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박민석의 변호사는 부부 감정이 완전히 파탄난 것은 아니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같은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고 반박하려 했다. 아이 말입니까? 내 변호사가 냉정하게 그의 말을 끊고 판사에게 서류 한 부를 제출했다. 유감스럽게도 제 의뢰인 김미영 씨는 남편과 그 가족의 기망 행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유산하셨습니다. 나는 유산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내 아이를 위한 마지막 보호막이었다. 유산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박민석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붉어진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판결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법원은 박민석이 혼인 기간 중 기망, 재산은닉 시도 등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파트 계약금 대부분이 내 혼전 재산으로 지급되었고 박민석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아파트는 온전히 내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3억 원의 채무는 박민석의 개인 채무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박민석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3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법정 밖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김미영, 이 독사 같은 년. 너 곱게 죽지 못할 거야.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들었지만 내 변호사와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시동생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 천벌 받을 줄 알아. 그리고 박민석. 그는 그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분함이 가득했다. 진짜 독하다. 김미영, 내가 널 얕봤어. 독하다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평온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야. 당신은 거짓말로 8년짜리 사기극을 만들었고 나는 한 달 만에 그걸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놨어. 이건 독한 게 아니야. 박민석 씨,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돌아섰다.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승리에는 기쁨 한 조각 없이 재난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의 피로감만 가득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민석의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3억의 빚을 갚을 돈이 없었고 법원은 곧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강제 집행하겠지만 그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문제는 그가 벌였던 동맹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 그는 내 돈으로 밖에서 부자인 척하며 온갖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여기저기 불분명한 도박빚도 졌다. 예전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어떻게든 막았지만 이제 가장 큰 다랫돌이었던 내가 무너졌다.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친구들, 그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들이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독수리처럼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변호사의 독촉장처럼 신사적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었다. 그의 반지하 집문에 박민석, 빚 갚아라는 붉은 페인트가 칠해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의 소중한 동생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문도 들렸다. 형이 빚을 지고 잠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입험하던 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빚쟁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릴까봐 무서워 화투 치러 나가지도 못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의 마지막 소식은 은성을 통해 들었다. 박민석 가족이 그 반지하에서도 더는 살 수 없어 야반도주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더 외진 인천의 어느 부둣가 판자촌으로 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빚을 피해 중국으로 가는 고기잡이 배에 몰래 올라탔다고도 했다. 어쨌든 그들은 내가 살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일산의 그 아파트를 팔았다. 한때 내 모든 꿈과 행복의 환상을 담았던 그곳은 이제 내게 화려한 무덤일 뿐이었다. 집안의 모든 가구, 모든 구석에 거짓의 흔적이 배어 있어 숨이 막혔다. 집을 판 돈을 손에 쥔 날, 나는 회사에 해외 지사 발령을 신청했다. 나를 늘 좋게 봐주시던 여자 이사님은 내 요청을 승인해 주셨다. 미영아,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해. 넌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나는 혼자 캐리어 하나를 끌고 인천국제공항 출발 로비에 섰다. 휴대폰에는 박민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설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차단과 삭제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껐다. 고개를 들어 곧 이륙할 비행기가 보이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눈부셨다. 8년의 결혼 생활은 열이 내리지 않는 악몽 같았다. 이제 나는 마침내 열이 내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 대가는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였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라 서울의 불빛을 저 멀리 뒤로 던져버렸을 때 나는 알았다. 그 바보 같던 김미영은 과거에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나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새로 쓴다.